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도둑놈 기질 있는 남편놈 시댁을 영원히 손절해버린 저의 경험담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배우자가 오로지 돈 욕심을 내고 저를 속인 일로 이혼했습니다. 벌써 2년 전 일이 되었네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배신했으니 이혼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다 전 남편이 저 속이고 돈 빼돌린 거 응징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부부 별산제인 거 아시죠?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압니다. 저는 결혼하고 줄곧 남편과 버는 돈을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관리했어요. 둘 다 월급쟁이라 들어오는 돈은 거의 매달 일정하니 저축과 주식 같은 투자로 조금씩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남편 증권 계좌로 투자하고 제가 가끔 확인하는 정도였고요. 신혼집이 우리 부부는 아이 갖는 건 집 마련한 이후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결혼을 잘못했어도 그나마 한 가지 잘한 건 아이를 바로 낳지 않은 거네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늦게 낳는 문제며 부부가 돈 관리하는 문제며 신혼 초부터 간섭을 많이 하신 편이에요. 제 월급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물으시고 돈은 어떻게 관리하라는 둥, 남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둥 은근히 돈 간섭까지 하셨어요. 예, 혹시 돈 관리 네가 아니? 큰 돈은 남자가 관리하는 법인데 우리 아들이 경제학과라 아마 재테크는 잘할 거야. 너는 은행에 모아놓기만 하고 불리는 방법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 그냥 우리 아들한테 네 월급 다 맡기고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봐라. 어머니, 그건 결혼 전부터 얘기 끝난 건데요. 저희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생활비만 같이 내고요. 안 그래도 네 신랑이 그리 얘기하더구나.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못 모은다. 무조건 한 명이 맡아서 굴려야지 불어나는 거야. 네 남편한테 맡기면 어련히 알아서 잘 풀릴 텐데 돈 굴리지도 못하는 네가 왜 돈을 틀어쥐고 있어? 엄마가 한 말 잘 생각해봐. 어머니는 굳이 돈 관리를 남편에게 맡기라는 간섭까지 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 초부터 비교적 할 말은 하는 편이라 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고분고분했다면 시가 식구들 등살에 이혼은커녕 그냥 말라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시댁이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이에요. 시어머니가 특히나 심한 편이셨습니다. 근데 가부장적이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려면 자식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는 해줄 거 해주고 큰소리를 치셔야 하는 법인데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움 주신 건 거의 없습니다. 어쩜 그 집안 하나뿐인 장남인데도 한 푼도 안 보태주시더라고요. 처음 인사 갔을 때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사는 게 이래서 말이다. 내가 아들 둘 장가 보내려면 아주 허리가 다 휘지 않겠니? 노후 준비 하나도 없이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느니 니들 못 보태주는 게 너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더 좋을 거다. 어머니가 아들 장가 보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도 친정엄마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요즘 결혼을 뭐 돈이 많아야 하나요? 다 하기 나름이죠.
집도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이미 오빠랑 알아봤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고민 많이 하느라 내가 어제 잠도 못 잤는데 다행이구나. 근데 너희 친정도 형편이 어려운 거니? 자영업 하신다길래 먹고 살 만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어, 그냥 빚 없으시고 궁하게 안 사는 수준이죠, 뭐. 저도 친정엄마 노후자금을 제 결혼에 쓰는 건 싫어서요. 시어머니가 살짝 떨떠름한 표정을 짓긴 했습니다만, 당신이 아들 안 보태준다는데 우리 친정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이 시댁보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저도 우리 친정엄마 도움 안 받고 결혼할 생각이었고, 남편과는 인사드리러 가기 전부터 서로 가진 돈 오픈하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전부 알아본 상태라서 그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 도움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요즘같이 살기 힘들고 노후 준비 어려운 시대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자식이 결혼할 때 아무리 도와주지는 못해도 부모 입장에서 꼭 해주고 싶은 건 있지 않을까요? 가령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 대단한 예물은 못 해줘도 제대로 된 반지 하나는 두고두고 간직하게 해준다거나 하다못해 옷 한 벌씩을 해준다거나 하는 거요. 친정엄마도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셨지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전세금도 보태주셨고 신혼여행비도 그렇고 축의금 받은 것도 저 다 주셨고요. 엄마가 오죽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지야, 너 시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준대? 아니, 장남을 장가 보내면서 옷 좀 금반지 하나 해준다는 말을 안 하니? 요즘은 다 생략해도 다이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거 한다던데. 서운하지 않아? 안 서운해. 끼고 다니지도 못할 거 큰돈 주고 사서 뭐해? 최서방이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반지 하나씩 하자고 했으니까 그걸로 하면 돼. 저도 허례허식 별로 안 좋아하고 실리적인 사람이라 별 의미를 두지 않긴 했습니다만 시댁에서는 진짜 처음부터 남편 카드로 긁어가면서 준비하는 거 보고 어이없긴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 직후 한 몇 달은 남편이 생활비 모자랄 정도로 카드값 갚느라고 아주 개고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댁에서는 우리 남편이 장남이고 밑에 차남이 있긴 합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하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대한민국 보통 아들들이 엄마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가부장적인 가품에 시부모님 둘 다 노후 계획 없고요.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딱히 재산이랄 것도 없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다른 재산은 없는 걸로 알아요. 시아버님은 가부장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요. 인성은 좋으나 사상이 완전 옛날 뿐이죠. 시댁 서열 1위는 어머니이신데 말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결혼 전에는 그걸 왜 몰랐는지.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남의 며느리랑 자식을 비교질을 하시곤 했는데요. 남들 자식들은 부모에게 뭘 사줬네, 뭘 해줬네 하는 말을 만날 때마다 늘 하고 항상 뭐든지 그렇게 서운해 하셨습니다. 분명 도움 못 준다고 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셔놓고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다지 쿨하지 못하셨어요. 내 친구 아들은 며느리가 예단으로 밍크코트 1,000만 원짜리를 해줬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깟 밍크가 뭐라고. 하긴 내가 그런 옷이 없긴 해. 원래 자식 결혼할 때 아니면 입어볼 기회가 없다고 하긴 하더라. 말은 돌려 하시지만 사달라는 말이잖아요. 알면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밍크가 뭐가 좋아요?
동물털 벗겨서 1,000만 원짜리라고 걸치고 다니는 게 설마 부러우신 건 아니죠? 요즘은 동물털로 만든 거 입고 다니면 뒤에서 다들 욕한대요. 옆에서 어머니 말을 들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거들었죠. 그래, 엄마.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동물털을 사 입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금을 사거나 주식을 사서 불리지. 아휴, 내가 말은 말아야지. 내가 뭐 그걸 몰라서 말하는 줄 아니? 알았다, 알았어. 어줍잖은 예단하느니 제대로 된 거 하나 해오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해본 거다. 저는 어머니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예단은 상견례 때 간소하게 하자고 어머니 입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안 싸돈 되실 분이 참 합리적이고 자식들 입장 헤아릴 줄 아는 분이라면서 엄마가 칭찬 엄청 하셨거든요. 혹시 예단으로 정말 밍크코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그래. 내가 그냥 친구는 그렇다고 얘기한 거지. 사달라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다. 신경 쓰지 말어. 어머니는 당신 입으로 뱉은 말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양심이 있다면 저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집 얻는 돈이랑 결혼식 비용 전부 정산해 보니까 제가 거의 80%, 남편이 20%더라고요. 이건 어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예 표로 만들어 어머니랑 아버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뭐 해달라는 말은 일절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속물 같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어머니 속이 다 들여다보여서 결혼하고 나서도 남들과 비교하든 말든 저는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어요. 늘 본전도 못 찾는 건 어머니 쪽이었습니다. 남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겠죠. 하지만 제 눈치 보느라 말을 못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남편과 연애할 때 결혼하자고 저를 남편이 좋다고 죽자사자 쫓아다녀서 결혼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결혼 전에 시부모님 상태를 짐작 못했어요. 남편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하길래 그냥 평범한 수준의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몇 번 만나보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파악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요. 저는 어머니가 다른 집 자식 며느리 비교하는 건 참을 수 있었고 며느리에게 심술 부리는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언행 중에 제가 유독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이 있긴 했어요. 다름 아닌 어머니가 우리 친정을 은근히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아픔이라면 아픔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폐암 투병하시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고 남동생과 저를 엄마가 고생 많이 하시며 키웠어요. 엄마는 집에만 계셨던 분은 아니셨고 아빠랑 같이 동네에서 오래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혼자 일하시는 게 힘들긴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랑 동생 대학 공부 다 시켜주셨고 집 걱정,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지금 다니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고 저와 연년생인 남동생은 검찰 사무직 합격해서 검찰청에서 근무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엄마가 자식 농사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한 삶 아닌가요? 어머니는 친정 사정을 다는 모르셨지만 나름 자영업하시고 집 있고 차 있는 우리 엄마가 은근히 부러우셨는지 간혹 과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깎아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과부가 애들 키우고 살기 힘들었을 시절이야. 여자가 혼자 있고 바깥일까지 하면 남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 동네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빼박 혼자 사는 여자가 뒤집어 쓰기 마련이지. 그래도 안 싸도는 재혼 안 하고 참 잘 견디셨네. 그건 내가 인정한다.
참 대단하셔. 엄마 칭찬 같은데도 듣고 나면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특히나 과부라는 단어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툭 하면 과부가 어쩌고 하시길래 참다 못해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몇 번 듣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부라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아무 뜻 없이 하는 말인 건 저도 알지만 혹시 저희 엄마 앞에서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입에서 과부라는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무너져서 그래요. 어머니는 뜨끔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닌데. 그래, 알았다.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하마. 어머니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꼭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중간에서 남편이 중재 역할을 잘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제가 직접 했어요. 남편에게 그런 걸 바라면 싸움만 하게 될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종종 갈등이 있을 때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자기 엄마에게 너무 함부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혼자 삐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 가끔 보면 우리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매번 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속 없는 얘기하신다는 건 나도 아는데 매번 당신이 이겨먹는 거 보면 나도 기분이 좀 그래. 안 그래도 나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는 제대로 잘해드리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드리고 뭐라도 사다 드리고 하면 안 되냐? 누가 효도 못하게 말려? 하고 싶으면 당신이 잘해드려. 어머니가 밉상으로 말씀하시는 일만 없어도 나랑 부딪히는 일 없을 거야. 그건 당신도 알고 있지? 그렇기야 한데 당신이 좀 이해해줄 수 없어? 우리 엄마가 장모님보다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신 게 영 아까워서 그러신 거잖아. 나도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제대로 효도도 못해서 맘에 걸려 죽겠구만. 당신까지 너무 쌀쌀맞으니까 내 입장에선 마음이 좋지가 않아. 장모님은 가까이 살면서 잘 챙겨드리면서 우리 엄마도 좀 챙겨드려라. 결혼하고 나서 무슨 효도가 그리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자기들 부모에게 그리 애틋해지는 건가요? 효도 타령하면서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길래 효도는 셀프라고 꽥 소리를 질렀더니만 삐쳐가지고 한 3일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댁이 멀리 살아 망정이지 만약 가까웠다면 갈등이 더 많았을 게 분명합니다. 저는 애초에 집 얻을 때부터 친정 근처를 고집했어요. 남동생은 워낙 바쁘기도 하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가 갱년기 지나면서 살도 많이 찌셔서 고혈압 약도 드셨고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데다 세탁소 일이 사람을 써서 하기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 갈수록 버거워 하셨거든요. 제가 가게 팔고 여행 다니며 다른 손주 본 할머니처럼 편하게 사시라 해도 엄마는 생업을 접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세탁소 일 버겁지 않아? 엄마 통장에 돈 쌓아둔 거 언제 쓰려고 그래? 이제는 편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여유 가지고 살자. 나랑 동생 해주는 용돈만 받아도 엄마 혼자 충분히 먹고 쓰잖아. 엄마 지난번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한 거 잊었어? 진짜 이제는 엄마 일도 쉬엄쉬엄 해야 한다니까? 아직 할만하냐 하는 거야. 사람이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아픈 법이야. 엄마 통장에 차곡차곡 돈 쌓여도 다 쓰고 갈 테니까 걱정 말어. 혹시 엄마 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 텐데 니들 돈 걱정 안 할 정도는 해야 엄마 마음이 편해서 그래. 저나 남동생이 세탁 기술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 욕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세탁소 일로 집도 사고 재산도 일궜으니까 아마 더 놓을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혼자 계신 친정엄마 근처에 살면서 결혼 전만큼은 아니지만 엄마를 들여다보면서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올 불행을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효도도 하고 돈 벌어 집 사면 손주도 안겨드리는 평범한 날들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절대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듬해 5월에 엄마가 갑자기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도중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큰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버이날 이틀 후여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네요. 회사에 있는데 엄마 세탁소 옆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119 실려갔다는 말 듣자마자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즉시 발견만 되었어도 희망은 있었을 거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저와 남동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껏 힘들게 일하시며 우리 남매를 키워주시고 이제 남동생만 장가 보내면 할 일은 다 끝냈다고 하셨던 엄마인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응급수술을 했음에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고 의식불명의 그 상태로 이틀을 더 버티다가 친정오빠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나마 이틀을 버텨주신 것은 갑자기 바로 떠나버리시면 저와 동생이 너무 놀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엄마 장례면 납골당이며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남동생이 검찰직 공무원이라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검사님도 오시고 친하게 지낸다는 변호사와 경찰분들, 직장 동료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때는 남동생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엄마 세탁소 주변 상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는 않으셨어요. 시부모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엄마 장례식장에 오셔서 조문하러 오셔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니, 나이는 아직 젊은 분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가 있는 거니? 내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쨌든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힘들겠지만 엄마 잘 보내드리렴. 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네 엄마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정리할 것도 많겠구나.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뒷수습해야 한다. 일단 네 엄마 장례 다 마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하자. 뭘 얘기하자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 저도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꼬인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시길래 내심 감사하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게 아마 엄마 재산 정리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슬퍼할 시간도 잠시 미루고 저는 동생과 엄마 집과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와 남동생은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 게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마치 당신이 일찍 가시는 걸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엄마 재산이며 보험이며 각종 서류들을 찾기 쉬운 곳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엄마 재산은 살고 계셨던 시가 5억가량의 아파트와 세탁소 자리 상가, 현금 재산이 6억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소유 아파트는 동생에게 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남동생이 엄마 집을 처분해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누나, 엄마 집은 처분해서 누나 절반 줄게. 나도 집 빼면 다른 곳 알아봐야 하니까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다. 현수야, 그러지 말고 그 아파트는 너 단독 명의로 이전해. 너 장가갈 때 엄마 대신 내 몫으로 결혼자금 보태주는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장가갈 때 쓰도록 해. 팔아도 되고 그 집에서 살아도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해. 동생은 장가도 가야 하고 저는 전세 얻을 때 엄마가 보태주신 돈이 좀 있었거든요. 장례 후에 남동생이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고 남동생 혼자서 계속 산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상가 월세와 현금 재산 6억은
동생과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매끼리 재산 분배 문제는 합의했습니다. 엄마 유산 상속받는 건 숨김없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숨길 일도 아니고 남편도 저의 일이니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라 생각해서요. 물론 상속 재산에 남편은 권리가 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상속받는 재산의 액수를 듣고 나서 입가를 실룩이며 좋아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평생 벌어도 모을까 말까한 재산이니까 와이프인 제가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했겠죠. 와, 장모님 대단하다. 그 코딱지만한 세탁소에서 아주 알토란같이 재산을 불리셨네. 내가 장모님 알부자일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대놓고 좋아하면 제가 화낼 게 뻔하니 차마 티는 못 냈지만 남편은 어쩐지 그날부터 살짝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하는 문제에 심오한 남편이 자꾸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남동생이 상의하고 합의한 유산을 가지고 시댁 쪽과 남편이 저와 남동생에게 딴지를 걸었는데요. 남편도 아니고 왜 시어머니가 딴지를 거는지 웃기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장례 치르고 몸 축 났다면서 반찬 챙겨주시겠다고 올라와서는 저한테 제 남동생 얘기를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남동생이랑은 엄마 재산 어찌 나눌지 얘기 다 끝난 거니? 갑자기 우리 엄마 재산은 왜 관심을 보이시나 했죠. 네, 동생이랑 얘기는 다 끝났고요. 집은 동생 살고 있으니까 제가 단독 명의로 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게 혹시 얼마나 되니? 너희 친정엄마 세탁소만 30년 하신 거라며. 완전 알부자라고 아들이 그러더구만. 정말이니? 남편이 우리 엄마가 알부자라는 소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속없이 그런 말을 하길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마 몇 푼이나 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커서 놀랐던 거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남동생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는 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남동생이라지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지. 네 친정엄마가 둘이 똑같이 나누라고 한 재산인데 집을 왜 그렇게 쉽게 넘기는 거니? 그래서 제가 잘 설명했어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혀까지 차며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돈 앞에서는 형제 고모가 없는 거야. 너 그렇게 물러터지게 하면 나중에 동생한테 뒤통수 맞는다. 처음부터 칼같이 하는 게 좋은 거야. 사돈총각이 집 달라고 요구한 거면 내가 사돈총각 불러다가 잘 얘기해 볼까? 어머니에게 유산 분배 문제를 설명할 때부터 짜증이 났지만 저 말 들으니 그때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장례식 와주시고 없는 형편에 조의금도 50만 원 해주신 게 고마워서 참은 거였는데 선 넘는다 싶었어요. 어머니가 뭔데 내 동생을 불러서 재산 문제를 말하냐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장모님 유산 문제는 집사람이랑 처남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하실 일 아니에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집사람 기분 상해요. 웬일로 제대로 내 편을 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니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를까 봐 간섭하는 거지 딴 뜻은 없어. 내가 설마 아니 며느리 재산 탐나서 그럴까 봐? 그래 알았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른이 말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군. 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시고 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하더니만 저에게 조심스레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장모님 현금 유산은 정리 다 끝난 거야? 아니, 현금은 일단 내 계좌에 놔뒀어.
법무사 공증받고 다른 서류 정리 다 하고 나누려고. 동생이 급할 거 없다고 천천히 하자 그러네? 동생이 돈 관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내가 맡아달라고 하긴 하는데 나는 정리하는 대로 줄 생각이야. 그래? 그건 천원 말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해. 돈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게 이자도 많이 붙잖아. 근데 설마 그럼 당신 그 돈 일반 계좌에 넣어놓은 거야? 그렇지. 그냥 입출금 계좌에 놔뒀는데. 그건 왜? 아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 큰 돈을 입출금 계좌에 놔두면 어쩌냐? 매일 이자 붙는 CMA 통장이나 이자 많이 붙는 정기예금으로 옮겨놔야지. 난 그런 계좌 없어. 뭔지도 모르고. 어차피 그냥 동생이랑 나눌 건데 뭐. 하루 이자가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우리 돈 모으는 계좌 말이야. 그게 CMA 통장이거든?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계좌고 우리 돈 모으는 계좌잖아. 거기다가 넣어놓을래? 나중에 처남이 나누자고 할 때 이자 정산해서 빼줄게. 그럼 당신도 귀찮지 않을 거고 이자도 쌓이고 좋을 것 같은데?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디 도망가지도 않을 테고 그 계좌는 남편 명의이긴 했지만 저도 간혹 확인하는 계좌라서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로 남편 CMA 계좌로 붙였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돈의 존재를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엄마 짐 정리도 거의 한 달이 걸렸고 상가 문제 처리하는 건 인수받을 사람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골치가 아팠어요. 어쨌든 몇 달 동안 직장 다니랴 이런저런 일 처리로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한 석 달 후였나요? 도무지 몇 달 동안 들어오겠다던 사람이 없던 엄마 상가에 월세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잠깐 들렀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댁, 집 샀다며 축하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아직 전세를 사는데 뭔 소린가 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집이라뇨? 저 아직 전세로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자 부동산 사장이 의아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어머, 그래? 저번 달인가? 새댁 남편이 나 아는 부동산에서 옆단지 아파트 계약했어. 그것도 32평짜리 금매로 5억 5천에 나온 거 말이야. 우리 부동산에서 거래한 건 아닌데 왜 부동산끼리는 전부 매물 공유하잖아. 마침 그 부동산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새댁 남편이랑 매도자랑 다 앉아서 계약하고 있던데 전세 낀 집이라 이사는 바로 안 한다고 하더구먼. 아마 잔금도 다 치른 걸로 아는데 설마 새댁은 모르는 일이야? 당연히 금시초문인데요. 그날 본 게 정말 우리 남편 맞아요, 사장님? 아유, 새댁집도 나랑 거래한 건데 내가 얼굴을 모를까 봐. 아니, 이상하네. 분명히 새댁 시어머니가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아들이 집 사주는 거라고 자랑을 하셨거든. 나는 새댁 신랑이 돈 많이 벌어서 산 줄 알았는데 그걸 새댁이 모르게 했단 말이야? 그 큰 돈으로 집을 사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싶던 저는 일단 사장님께 부탁해서 그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산 집을 제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주소 등기부를 떼어봤는데요. 황당하게도 집 명의가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있으니 이사는 안 하셨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시모는 절대 그 집에 살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분이셨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이 맡아서 돈을 굴린다는 CMA 통장인지 뭔지를 일단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몇 번 해서 확인해봐도 계좌에 잔고가 없었습니다. 고작 몇만 원이길래 저는 로그아웃, 로그인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분명 그 통장에는 엄마가 받은 유산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돈 맡길 때 분명 확인했고
중간중간 남편이 저에게 화면을 들이밀며 이자를 확인시켜 줬기에 믿었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한 달 전부터는 제가 계좌 잔고 확인을 안 하긴 했더라고요. 모든 정황은 남편 놈이 그 돈을 빼서 어머니 집을 사줬다는 걸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했어요. 다혈질인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멱살부터 잡아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남편은 엄청 당황했죠. 제가 키도 크고 힘도 세지만 분명 남자 힘은 못 당할 텐데 당황했는지 순순히 끌려오더군요. 당신 똑바로 말해. 내 돈 어딨냐? 당신이 이자 붙여준다고 우리 엄마 유산 전부 입금해 놓은 통장에 꼴랑 6만 원 있던데 전부 어디 갔어? 바른 대로 말해. 여보, 일단 내가 전부 설명할게. 이거 놓고 말해. 남편 동공에 지진이 오는 거 보고 이 인간이 그 돈을 쓴 게 맞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오늘 부동산 사장님이 나더러 집 샀다고 축하한다더라? 집? 우리가? 난 집 산 적 없는데 대체 뭔 소린가 했어. 당신 저번 달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며. 바른 대로 말해. 이 등기부등본에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거 무슨 돈으로 샀니? 그러자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데 미안. 당신이 사실대로 말하면 반대할까봐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어. 사실은 내가 그 아파트 사서 어머니 선물로 해드린 거야. 갑자기 금매로 나온 거라 놓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당신 돈 좀 내가 뺏어 썼다. 우리 어머니 명의로 한 건 엄마가 평생 자기 집을 못 가져봐서 해드린 거고, 어차피 우리 엄마 먼 훗날 돌아가시면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 내가 이번에 엄마 집 사드리면서 처음 장난 노릇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 그 돈 어디로 간 거 아니고 집 사는 데 쓴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 당신 돈인 건 알지만 나도 이럴 때 마누라 덕 좀 보고 자식 노릇 좀 하자. 뭐? 마누라 덕? 우리 엄마 유산으로 왜 당신 엄마 집을 사준 건데?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화날 일이 아니냐고. 내 동생 돈까지 싹 다 털어서 그 집 사는데 쓴 거잖아. 당신 이거 엄연히 범죄야. 내 동의 없이 왜 함부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야, 부부끼리 범죄라니. 그 돈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네 명의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명의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 무조건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당신이 처남한테 잘 설명해주면 안 될까? 처남 돈은 우리가 돈 벌면서 다달이 나눠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계산법 한번 신박하네. 당신 정말 이혼을 자처하는구나. 나 절대 동의 못해. 그 집 내 명의로 돌려놓던가 아니면 당신이 훔쳐간 우리 엄마 유산 몽땅 일시불로 내놔. 안 그럼 당신 당장 고소할 거야. 설마 당신 내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냐? 장례식에 검사에 변호사에 경찰들 온 거 못 봤어? 내일 당장 동생한테 말하면 당신 어찌 될 것 같냐? 그러자 남편은 잠시 움찔하긴 했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당신 남편을 고소라도 할 건 아니지. 이미 등기 다 했고 일 끝나버린 걸 억지 부리지 마. 나중에 그 집 어차피 전부 우리 거 되니까 걱정 말고. 그게 언젠데? 당신 어머니 80살에 죽으면? 그때 나 50이거든? 이 정신 빠진 인간아. 나는 분명 시간 줬어? 딱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집 명의이전 하든지 돈 전부 가져와. 안 그럼 뒷일은 전부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일단 남편 놈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지 계속 빌며 사과했지만 이미 돈이 없어지고 난 후인데 잘못했다는 말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이렇게 절절한 효자인 줄은 몰랐네. 당장 짐 챙겨서 네 엄마 집으로 가. 일주일 동안 돈 마련 안 해서 오면 이혼인 줄 알아라. 남편을 쫓아내버린 저는 동생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동생은 놀랐는지 퇴근해서 쉬고 있다가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저를 진정시키더니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남편의 계좌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이체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누나 동생 검찰직이야. 이깟 거보다 더 심한 범죄도 많이 봤어. 그나저나 이제 보니 매형 참 멍청하네. 아주 제 발로 감옥 갈 짓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눈이 뒤집혔나 보다. 하긴 돈에 눈이 멀면 그럴 수도 있지. 이미 집까지 사서 명의를 심호로 해놨던데 그걸 어쩌냐고.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건데? 누나, 바보야? 계좌 이체한 거 고스란히 남아있고 정황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잖아. 매형 계좌 압수해서 수사하면 누나 돈으로 잔금 치는 거 다 나올 거야. 이런 건 말로 끝내면 안 되는 거야. 법으로 혼내줘야 뒤탈이 없어. 내일 누나 회사 하루 연차 좀 내자. 나랑 갈 곳이 많겠다. 아참, 매형은 도망간 거야? 누나 설마 매형이랑 같이 살 건 아니지? 남편 고소하고 감옥 보내면서 부부 사이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계좌 잔고 봤을 때부터 이미 이혼 마음 먹었어.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돈 찾을 거니까 나 좀 도와줘. 걱정하지 마. 그나마 도박으로 안 날리고 집 산 게 천만 다행인 줄이나 알아. 매형이 호자라 다행이네. 동생은 그 상황에서 심지어 여유를 보이며 웃더라고요. 아마 불안한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생이 하자른 대로 다음날 연차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부부간 횡령으로 고소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재산반환 소송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기로 한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착수금을 건넨 저는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놈은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저는 약속한 일주일 내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 했고 남편은 쩔쩔매며 빌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여보, 일단 고소만 취하해줘. 나 고소당하면 직장 생활도 문제 생긴단 말이야. 제발 시간 좀 줘, 여보. 그럼 집을 당신 명의로 해주던지 할게. 저는 집 명의를 바꿔준다는 것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전화 오더니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이 사준 집을 며느리가 빼앗는다느니 엄마 유산 받은 거에 사위도 지분이 있다는 개소리를 하길래 아, 이 집은 답이 없겠구나 싶어서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다는 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시모인데 참 어쩜 저리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차없이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명시 신청하니 남편 놈이 꼽을 쳐 놓은 다른 돈도 있더라고요. 아마 저랑 같이 모은 돈 같길래 분할 대상 재산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원래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제 돈이었으니 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빼돌린 저의 돈은 워낙 돈의 흐름과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판결 나올 때까지 동생 덕을 좀 봤습니다. 법의 문외한인 저와 달리 동생이 있으니 아무래도 든든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집은 등기관리증을 제가 넘겨받은 것으로 판결 났습니다. 재판 마치고 남편 놈이 산 집은 제 앞으로 명의 이전했고 남편이 우리 엄마 유산으로 자기 계좌에 취한 이자도 반환받았어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유리했죠. 남편이 형사 고소 중인 사실이 참작되어서
제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거의 원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거의 거지꼴로 이혼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법적인 모든 걸 동원해 제 돈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써버린 남편을 응징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혼한 게 벌써 2년 전이고요. 자잘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뒤늦게 저에게 잘못됐다고 사과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더군요. 아마 시모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저에게 사과한 거겠지만요. 이상하게도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바람에 직장에 통보가 가서 곤욕을 좀 치렀다 들었습니다. 초범이라 감옥은 안 가고 집행유예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마 망신을 톡톡히 당했을 겁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 집에서 동생과 지냅니다. 전 남편에게 명의 넘겨받은 집은 처분해서 동생과 나눌 예정이고요. 동생은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결혼할 것 같네요. 저를 맘에 걸려 하지만 저는 당분간은 남자 만날 생각도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사람이 아직은 좀 무섭습니다. 전 남편 놈이 워낙 감쪽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해서 더 그런 듯 해요. 저의 황당했던 전 남편 사연 어떠셨나요? 대놓고 못되게 구는 인간들도 있지만 전 남편처럼 우미한 인간도 있다는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며 저의 이혼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